안녕하십니까? 주식보다 기업 홍쌤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기업 분석이라는 강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체감하는 기업 분석이라는 강좌는 전반적으로 기업 분석에 대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이 현실 실무하고는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그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에서 접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그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 분석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잘 두신다면 실제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좌는 전반적으로 체감하는 기업 분석의 전반적인 강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기업 분석을 하는 그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기업 분석에서 갖고 있는 뭐 재무비율 분석이다와 같은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전반적으로 기업 분석을 실무에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강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감하는 기업 분석이라는 강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가 너무 달라서 개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 안에서의 첫 번째는 기업 분석에 대한 오해. 여러분이 기업 분석하면 재무 분석 내지는 재무 비율 분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시시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제표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회계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 실제 그 기장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기장이 완료되어 요약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특히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읽는 방법을 제대로 찾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비율 분석인데요. 재무비율 분석을 가지고 재무비율 분석에 의해 결과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마치 내리는 것처럼 시중의 재무분석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재무비율 분석의 이 비율들은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연도별로 봤을 때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일반적이지, 재무비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들은 재무제표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재무비율에 왜곡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재무제표의 숫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실제로 할 때 어떠한 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틀이 사무실에서 적용하기는 쉽지만 여러분이 기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때는 간편법에 의해서 어림셈을 통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다섯 번째부터는 기업 분석의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업 분석, 사업 안정성 분석, 투자 재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투자와 재무 분석을 같이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모았다가 부족한 자금을 차입 조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재무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 사업의 안정성 부분, 투자와 재무 부분을 하나로 몰아서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결과는 현금 흐름 분석으로 나온다. 제가 이미 이전에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 분석을 제대로 하는 책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금흐름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이 현금흐름 분석 파트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 분석, 사업 안정성 분석, 투자 재무 분석과 함께 현금흐름 분석을 마치고 나면 종합적인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기업 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거 결과를 어디다 쓰느냐라고 했을 때 현금흐름 발휘법과 같은 그러한 방법에서 기업 가치를 도출할 때 미래를 예상해서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추정치를 작성하는 방법,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도 여전히 기업 분석은 100% 완벽하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각각의 챕터 안에는 타이틀에 실전이라는 용어가 써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엑셀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면서 여러분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즉 실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엑셀로 만드셔야 되고, 그 만든 결과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다. 또 이거를 해봐야지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수업 들어갈 내용은 기업 분석에 대한 오해를 다룰 겁니다. 기업 분석하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재무 분석이잖아, 내지는 재무 비율 분석이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기업 분석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사실을 확인한 과정이다 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기업 분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고, 과연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기업 분석에 들어가느냐라는 펀드 매니저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 공시된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공개된 자료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공개된 자료, 특히 공시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된 보고서가 있는데, 바로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감사 보고서와 연결 검토 보고서로서 분반기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업 분석은 재무 비율 분석이 아니다. 자, 그럼 기업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이다.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재무자료를 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딱 하고 나와 있죠. 매출액의 흐름 정도는 대부분 보실 텐데요. 단위를 억 원이라고 하죠. 100억 원, 105억 원, 110억 원. 그런데 2024년에 8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40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 부분은 제가 분석했던 기본적인 그 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바꿔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둔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보는데 2024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연결감사보고서에 있는 바로 주석사항입니다. 이 주석사항의 매출에 관한 사항은 큰 회사의 경우는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을 연도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고요. 아닌 경우에 조그만 회사라면 제품, 상품,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구분해 두기도 합니다. 내지는 지역별 특성이 중요한 경우는 뭐 미주, 유럽, 뭐 아시아, 뭐 오세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매출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봤던 회사는 제품, 상품, 서비스 바로 용역 매출이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보시면 110억에서 80억으로 떨어져서 80억으로 떨어진 데를 보니까 이전까지는 제품이었는데 상품으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품에서 상품으로 바꿨다는 얘기 뭡니까? 제품 매출액이 0원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 라인인 공장이 이때부터 없어졌다라는 거죠. 생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 어제까지 있었던 공장이 갑자기 도망갑니까? 발이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은 움직일 수 없는 무형자산이 그 유형자산이면서 부동산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무형자산인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제품에서 상품으로 뚝 하고 바뀌었는데 이 흐름상 금액이 유사성을 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생산 라인만 별도의 자회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별도로 떨어뜨린 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 70억으로 줄었죠. 이때 70억으로 줄었는데 2025년에는 상품으로 구입되는 매출액이 0원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이 자회사 내지는 관계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매출을 사올 필요가 없었거나 이 상품 매출을 팔던 사업이 없어졌거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대신 2024년도부터 서비스 매출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유추할 수 있는 것, 특히 2025년에는 서비스 매출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제품 판매하던 생산망과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망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1차 확인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납품했던 자회사가 어딜까라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봤더니 관계사인데 이 회사는 관계사라는 얘기는 연결 기준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사였다면 연결이 되면서 제품 매출로 들어와 있을 텐데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생산 라인을 별도의 회사에게 매각하면서 본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입해 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관계사가 2023년 110억이었다가 2024년에 70억으로 뚝 하고 떨어집니다. 뭔가 판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후 2025년에는 제품 매출액이 0원입니다. 매출액이 0원인 회사 바로 부실화되었을 확률이 높은 회사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 회사의 숫자를 다시 보게 되면 용역 매출은 이미 2024년도에 이 자회사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의 업태를 전환한 게 아닐까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회사는 코스닥 회사에서 우회 상장을 통해서 회사에게 코스닥의 이름을 팔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즉 본업인 생산 라인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 회사를 용역하는 회사에게 용역하는 회사를 합병을 하는 형태로 해서 회사를 넘기고 자기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별도 회사로 나가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바로 상장 프리미엄을 챙겨 먹는 과정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과 이 회사가 서비스업으로의 탈바꿈을 한 사실 중에 어느 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뉴스 기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검증 결과 A회사는 2023년에 생산 공장을 별도의 회사로 물적 분할 후 매각을 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나갈 수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매각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2023년 제품 매출이 0이 되면서 상품 매출이 증가한 까닭은 바로 관계회사 분할 매각이다. 2024년 매출 감소와 함께 서비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해당 제품의 판매에 한계를 느끼고 업태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 매출, 바로 생산에 따른 노하우와 판매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서비스 매출 내지는 판매망을 활용하는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025년 상품 매출이 0이 된 이유는 관계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내지는 관계가 단절되면서 전혀 다른 업태로 업태 변경이 되면서 굳이 상품을 사와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봄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를 보면 아무것도 안 읽혀요. 여기에 뉴스라든가 기업이 전자공시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자회사를 분할 매각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부실화되면서 이 회사는 용역 매출, 즉 생산에 따른 노하우와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용역 매출 회사, 즉 판매 회사로 변경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재무 비율을 단 하나도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썼죠. 순수하게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이상치, 급증하거나 급감한 이상치 파악을 통해서 해당 회사의 실질을 우리가 읽어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이지, 재무비율 분석에 의해서 몇 프로 이상이니까 얘는 어떨 거야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분석은 사실 확인 과정이지 재무 분석이나 재무비율 분석이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강의라서 어려우실 텐데요. 이러한 강좌가 꾸준히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읽는 노력들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어려우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석들은 꾸준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 강좌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는 숫자의 흐름을 보는 것이 재무비율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고 실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처음부터 재무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험이 누적되고 질적인 정보를 부가해서 읽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숙달되어 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이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이 이 기업 분석을 수업을 듣는 근본 이유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 분석이 사실 확인 과정이고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